웨비나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국제보건에 관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헬스 책의 Infectious Disease 챕터에 관해 웨비나를 준비한 윤수빈, 최지민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개략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헬스 책의 교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전염병이라는 소목차에서 전염병 관리와 관련한 여러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다양한 전염병에 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목차는 코비드-19 관련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코로나의 증상, 병일론, 바이러스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교재 소개입니다. 마이클 H. 멀슨 외 두 분의 공동 저서인 글로벌 헬스 교재는 공중보건 및 국제보건에 관한 설명이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염병 및 만성질병, 영양, 국제환경의학 등 다양한 글로벌 헬스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중 전염병, 즉 Infectious Diseases 챕터에 관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글로벌 헬스의 Infectious Disease 챕터에서는 저중소득 국가에서 전염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나 임상의학과 공중보건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중소득 국가가 전염병에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저중소득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영양실조와 미량영양소 결핍증이 면역력 약화로 사망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 부족, 깨끗한 식수 부족, 폐기물 처리가 잘 안되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양한 인펙셔스 디지즈 중 장내 감염과 호흡기 감염 질병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감염원에 대한 관리가 잘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컨트롤은 계획적인 관리로 질병 발병, 유행, 사망자 수가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지역에서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예시로는 말라리아와 콜레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Elimination of Disease는 계획적인 관리로 어떤 지역에서 특정 질병의 발병이 0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역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시로는 광견병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Elimination of Infection은 특정 감염원으로 인한 질병 발병이 0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Elimination of Disease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의 예시는 회선 사상충증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 Eradication은 계획적인 관리로 세계에서 발병 확률이 0으로 줄어드는 상태를 의미하며 세계에서 발병 확률이 0으로 줄어들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extinction은 감염원이 자연에서도 실험실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연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전염병 중 최근에 코로나19와 가장 관련 있는 소챕터인 Enteric Infections and Acute Respiratory Viruses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Enteric Infection은 장내 감염이라는 의미이고 Acute Respiratory Virus는 급성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발생 환경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중소득 국가에서 둘 모두 소아의 사망률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외래 진료 환자도 많습니다. 또한 여러 다양한 미생물로 인해 전염되기 때문에 백신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들 질병이 소아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내 감염은 보통 설사 증상을 동반하므로 설사병이라고도 좀 단순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사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박테리아, 세균, 기생충 감염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특히 풍토병인 경우에는 환자의 대변에서 기생충이 70에서 80%의 확률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생충이 발견된다고 해도 설사병이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생충의 양 분석 등을 통해서 설사병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설사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로타바이러스, 엔테로톡시제닉 에스체리치아 콜리, 엔테로패토제닉 에스체리치아 콜리, 시갈라 스피시스, 캠파일로백터 스피시스, 크립토스포리디움 스피시스,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로타바이러스는 비혈성 설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5살 미만 영유아 환자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혈성 설사의 주요 원인으로는 시겔라 스피시스와 캠파일로백터 스피시스가 있으며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는 비브리오 콜레라가 풍토적인 혈성 설사병의 주요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내 감염의 역학적인 특징과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장내 감염 환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케이스가 적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자라나고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오염된 물과 음식, 폐기물 등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환경에 직접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에서 다루었듯이 영양실조와 설사는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유아에게서 설사는 영양실조를 심화시키며 영양실조는 설사병 환자의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A와 아연의 부족도 설사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이런 설사병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주력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식수 공급입니다. 깨끗한 식수 공급은 분명한 효과가 있긴 하나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어떠한 원조가 해당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있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들을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탈수를 막을 수 있도록 Oral Rehydration Solutions나 Cereal-Based Alternative Solutions를 아이에게 급여할 수 있도록 엄마와 부모들에게 교육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집트 지역에서 실제로 사망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성과를 보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사병 방지를 위한 백신 접종에도 주력하고 있는데요. 장티푸스와 콜레라, 로타바이러스를 비롯해 여러 다양한 장내 감염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cute Respiratory Virus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단원을 설명하기에 앞서 Upper Respiratory Tract과 Lower Respiratory Trac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호흡기관 중 nasal cavity, pharynx, larynx 부분을 upper respiratory tract이라고 하고 트라키아, primary bronchi, 그리고 lungs 부분을 lower respiratory tract이라고 합니다.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는 보통 증상이 경미하므로 이 단원에서는 다루지 않고 low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에 집중해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급성호흡기 질환은 바이러스가 단독으로도 함께로도 작용해서 병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로는 스트랩토코커스 뉴모니아,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가 있습니다. 폐렴 환아액에서는 보통 여러 바이러스가 함께 발견이 되는데요. 그런데 3분의 1의 과량의 환아의 경우 특별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위양성의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은 나이가 어릴수록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할수록 모유 수유가 되지 않고 아이가 영양실조 상태일수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HIV 바이러스 감염 역시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해결책으로는 먼저 마을 의사들에 대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교육을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에서 급성호흡기 질환 유병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증상이 있든 없든 주기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es, 줄여서 IMCI라는 형태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많이들 전환이 되었으나 이전에 빌리지 헬스케어 워커스를 교육을 했을 때와 큰 효과적인 어떤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미래의 프리벤션 앤 컨트롤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적절한 신뢰감과 안정감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가 빠른 치료와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
항생제가 내성을 키우는 문제를 잘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인 급성호흡기 질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새로운 감염병 위협의 등장부터 발표를 할 것인데요. 네, 이 외에도 앞에서 설명한 감염병 외에도 여러 감염병들을 교재에서 설명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새로운 감염병 위협의 등장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에서 70년대 항미생물제와 백신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이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1980에서 90년대에 아예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혹은 이전에 감소했던 감염병이 재발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감염병을 빠르게 감지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 능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미국에서 Emerging Infections, Microbial Threats to Health in the United States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감염병 위협을 5가지 종류로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과거의 질병을 유발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위생물에 의한 감염, 새로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유행했던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감염병이 새로운 역학적 패턴을 가지고 유행하게 되는 경우, 혹은 감염원이 새로운 변이를 획득해 유행하게 되는 경우, 과거에 통제에 성공했던 감염병이 재유행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5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과 감염병의 재유행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미생물 그 자체가 자연 선택에 따라 여러 변이를 통해 적응하고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 요인 또한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사람이 감염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거나 인구 분포와 행동 양식이 변화하고 여행과 무역이 증가하는 등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혹은 경제 발전과 토지 사용의 변화, 기술의 발전, 기후 생태학적 변화 등 환경적 요인도 존재하고 감염병이 유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 예를 들어 전쟁과 기아나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혹은 정치적 의지의 부족, 혹은 해악을 가려는 의도를 가진 바이오 테러리즘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 인자를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의 재발의 예시로 교재에서는 사스와 인플루엔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스는 2002년 무렵 중국 남부에서 시작된 생명을 위협하는 폐렴으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지로 퍼진 신종 감염병이었습니다. 원래는 동물에서 유래했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될 능력을 갖추었고 이 질병으로 8,400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경제적 영향은 600억 달러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에는 다양한 혈청이 있는데요. 그중 H5N1형은 굉장히 강력한 병원성을 가져서 치명률이 50% 이상입니다. 1997년 홍콩에서 시작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등지로 퍼졌는데요. 흔히 이제 이렇게 병원성이 강해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은 전파력이 낮다고 하는데 H5N1형도 사람 대 사람 전파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H1N1형은 그 반대인데요. 신종플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H1N1 인플루엔자는 2009년 중남미에서 시작해 전 세계에서 팬데믹을 일으켰습니다. 치명률은 낮은 편이었지만 전염력이 매우 강해 백신이 존재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팬데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글로벌 아웃브레이크 얼러트 앤 레스폰스 네트워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2000년 WHO에 의해 시작되었고 1970에서 1990년대 중저소득 국가에서 대규모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저소득 국가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이 전염병의 유행을 막을 수 없었기에 번국가적인 학문적 연구와 기술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단체 등 200개 이상의 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할 때 빠른 규명과 대응을 이어가고 있고, 사스, 인플루엔자, 황열병 등의 유행에서 활용되었고,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활동 중 하나로 고데이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공중보건 위기 시 빠르고 정확한 역학 조사를 돕는 것으로 현재 35개 국가들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아젠다인데요. 이 기구는 2014년 50여 개의 국가와 국제기구, NGO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구는 중저소득 국가들이 감염병 감시, 팬데믹 대비 혹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 국가의 보건 안정성을 평가하고 전문가를 그에 맞춰 파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아젠다가 활동하는 분야에는 항생제 내양성, 식물 안정성, 예방접종, 진단 및 감시 체계, 혹은 안정적인 재원, 일자리 생산, 동물 질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책에서 이 감염병 단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감염병에 대응해 진부와 실패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도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 등의 질병을 거의 박멸하거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생충이나 설사병과 급성호흡기 질환 등에서도 여러 치료를 활용해 큰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말라리아의 경우 효과적인 백신이 없었음에도 크게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감염병 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책에서 사회 경제적 개선 없이도 백신이나 치료 혹은 여러 보건 프로그램을 이용해 감염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이야기하며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의 역사와 성공 실패 사례들 혹은 백신, 역학조사, 치료, 인식 개선 인프라 구축 등 감염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에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WHO에서 발표한 COVID-19 Preparedness and Response Progress Report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요. 저 오른쪽에 피규어 1을 보면 우선 전 세계 코로나19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구에 비해 굉장히 많은 감염 사례가 나왔고, 그 외 다른 지역들에도 감염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는 이 WHO의 지역 분류에 따르면 웨스턴 퍼시픽 지역에 속하는데, 웨스턴 퍼시픽 지역에서는 비교적 감염 사례가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감염 사례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WHO에서 2월 3일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 국가가 갖춰야 하는 체계와 시스템을 이렇게 여러 분야로 세분화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국가 수준의 협력과 계획, 위기관리와 지역사회 참여, 감시와 질병 사례 감시와 차례 추적, 국가 수준의 진단 및 의료품 공급 체계, 필수 보건 체제의 유지 등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WHO의 노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특징적인 것으로 아까 교과서에서 언급했었던 글로벌 아웃브레이크 어ler트 앤 리스폰스 네트워크가 역학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데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진단 및 실험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플루엔자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 마스크 등 이제 필요한 자재 및 의료품 등을 공급하고 운송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WHO에서는 여러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러 목표를 세운 뒤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폰스 플랜이 있는지, 혹은 기능하고 있는 대응 체계가 있는지, 혹은 예방 및 준비 메시지를 대중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 혹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플랜이 있는지, 혹은 감염을 진단하는 역량이 충분한지, 혹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여러 요소를 평가했을 때, 이 보고서가 처음 쓰였던 2월에 비해 6월에 많은 국가들에서 더 효과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백신, 치료제, 진단 검사 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구 로드맵을 제시했고, 치료제의 대규모 임상 실험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활발한 위기관리와 지역사회 협력 인프라, 사고관리팀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혹은 핵심 의료 서비스의 규정이나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백신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것, 혹은 관련된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노력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많은 노력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